한국은 이제 버려질 것이다. 독일 최고 안보 전문가 한스 바르텐의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실시한 긴급 소집, 무려 800명.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죠. 이번 소집은 주한미군 철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은 이제 버려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뒤 국방장관의 발표는 모든 예측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첨단 무기 허브가 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에 중국은 긴장했고 일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발표된 핵잠수함 승인까지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이 곧 버릴 카드죠. 베를린 안보포럼 대강당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독일 외교안보연구소 지하회의실. 저는 한스 바르텐, 20년간 나토와 미국의 동맹 전략을 분석해온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날 오전 저는 600명의 유럽 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운명을 단언했죠.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동료들의 고개 끄덕임이 보였어요. 다들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800명의 미군 장성들이 모인다는 소식,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표, 그리고 일본으로의 전력 이동. 모든 징후가 명확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버려지는 동맹, 미국의 선택은 일본. 3주간 밤을 새워 쓴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새 메일 알림이 떴어요. 나토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그래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군 F-35 가동률 97%.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독일 공군은 60%도 유지하기 힘든데. 다시 확인했어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나토 데이터였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스, 점심 안 먹어? 요하임 크라우제였습니다. 30년 지기 동료이자 방송 해설위원이었죠. 제 모니터를 흘끗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아직도 그 숫자 보고 있어. 그거 이미 시대에 뒤처진 데이터야. 무슨 소리야. 방금 받은 보고서인데 한국이 97%를 유지한다고. 그냥 통계 오류일 거야. 요하임이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참고로 독일 정보부에서 새 정보가 들어왔어. 워싱턴에서 정말로 800명이 모인대.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철수 결정이. 글쎄, 회의 제목이 전략 재배치 회의래.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 재배치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철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진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소규모 전문가 회의였죠. 한국 상황에 대한 심층 토론이었어요.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자 프랑스 연구소의 프랑수아 르클레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스, 왜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는 거죠? 작년만 170억 달러를 넘었잖아요. 일시적 현상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죠. 그러자 토마스 호프만이 거들었어요. 전 나토 사무차장이었죠. 한스 말이 맞아요. 전략적 맥락을 봐야지.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대부분은 제 분석에 동의했죠. 그런데 회의가 끝날 무렵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습니다. 한스, 너의 발표가 화제야. 워싱턴도 주목하고 있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칭찬인지 경고인지 애매했죠. 저녁 무렵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나토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각주까지 꼼꼼히 읽었어요. 그러다 작은 글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공군 F-35 정비 시스템 아시아 최초 자체 부품 생산 및 정비 거점 구축 완료. 자체 정비라고? 일본도 못하는 걸 한국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KF-21 실전 배치 속도 유럽 대비 4.7배. 4.7배.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가 1년 걸릴 일을 한국은 석 달 만에 끝낸다는 뜻이었죠.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독일 연방정보부였습니다. 한스, 비공식 정보입니다. 미국 800명 회의 추가 사항. 병력은 줄이되 첨단 전력은 강화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첨단 전력 강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최신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6개월 단축. 6개월 단축이라 자체 개발 전투기를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속도였어요. 점심때 요아임이 찾아왔습니다. 한스, 방송 인터뷰 요청이 왔어. 내 어제 발표 관련해서 뭐라고 할까? 평소대로 하면 돼. 그런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내용인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너답지 않네. 확신의 한스 바르텐이 망설이다니. 요아임이 나간 후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제 판단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때 나탈리 쿤츠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팀 막내 연구원이었죠. 선임님, 이거 보셨어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언론이 제 발표를 보도했더군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조롱에 가까웠죠. 또 시작이네. 97% 가동률도 모르나 같은 댓글들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왜일까요? 오후 내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토마스 호프만이 발표했죠. 미국은 병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 배치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F-35 운용 효율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가능해? 누군가 물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토마스를 붙잡았습니다. 그 데이터 어디서 났어? 펜타곤 내부 자료야. 비공식이지만 신뢰할 만해.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버려지는 이라는 단어를 재조정되는으로 바꿨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800명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체적 내용은 없었지만 전략적 재배치라는 말만 흘러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안 슈나이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스, 나토 서버에 새 데이터가 올라왔어. KF-21 실전 배치 속도 유럽 대비 4.7배야. 뭐라고? 그리고 한국방위산업연구원에서 초청장이 왔어. 널 지명했대. 날 왜? 내 발표를 봤다면서.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반박하려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들이 보여주려는 게 뭘까? 언제? 다음 달. 갈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아직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97%, 4.7배, 재배치.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현장을 보지 않고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아임, 방송 인터뷰는 보류야. 왜, 겁나? 아니, 확인이 필요해. 그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분석가가 되는군. 의심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날부터 저는 한국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문서, 비공식 보고서, 현장 사진까지. 모든 걸 다시 봤죠. 그러자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병력을 줄이면서도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이라는 단어가 모든 문서에 등장했죠. 그들은 양보다 질을 택한 거였어요. 마침내 출발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천행 항공권을 손에 들고 있었죠. 20년간 책상에서만 분석했던 나라를 직접 보러 가는 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다르다면 제 20년 경력이 흔들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됐습니다. 97%의 비밀, 4.7배의 속도,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재배치하는 진짜 이유, 그 모든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베를린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져 갔어요. 제 확신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며칠 후면 서울입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버려진 동맹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9월 30일 새벽 3시, 베를린의 제 아파트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스, 지금 CNN 봐. 요아임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TV를 켜자 속보가 떴습니다. 미군 장성 800명, 퀀티코 해병대 기지 긴급 소집.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800명이라니. 미군 전체 장성의 거의 전부였죠. 준장 이상 모든 고위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런 규모의 회의는 현대 미군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건 제 예측이 맞았다는 증거였죠.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하는 역사적 회의가 될 거라고. 아침 8시 독일 외교안보연구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럽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한스, 당신 예측대로군요. 의장인 토마스 호프만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고 소집했다는 건 뭔가 중대한 결정이 있다는 뜻이었죠. 버지니아 퀀티코라. 해병대 기지에서 왜? 프랑스의 프랑수아가 물었어요. 상징적 의미겠죠. 해병대는 미국 전력 투사의 핵심이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놀랐어요. 제임스 펠런,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한스, 내 분석이 틀렸어. 곧 알게 될 거야. 틀렸다고? 무슨 소리지? 하지만 회의 중에 답장할 순 없었어요. 독일 정보부에서 뭔가 입수했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면 뭔가 나오겠죠. 점심 무렵 퀀티코에서 회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지만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 나탈리가 숨을 헐떡이며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선임님, BND에서 정보가 왔어요. 독일 연방정보부가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성의 메모였죠. 저는 급히 문서를 열었어요.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력 효율 재배치 및 첨단 전력 집중. 철수가 아니었어요. 재배치였죠. 그것도 효율과 첨단 전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때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회의 현장 사진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띄워져 있었는데 한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빨간색은 철수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임님, 일본은 파란색이네요. 나탈리가 말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빨간색, 일본은 파란색, 그리고 괌과 하와이는 노란색이었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이 익명으로 언론에 흘린 내용이었죠. 이번 회의는 철수가 아니다. 진화다. 진화라니. 무슨 진화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제임스 펠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한스, 일본 중심론은 구시대 발상이야. 미국은 이제 다른 걸 보고 있어. 다른 거. 그게 뭐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뭘 보는데? 효율, 그리고 속도. 효율과 속도. 그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 빨간색일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퀀티코 회의 둘째 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한 발언이 유출된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최소 병력, 최대 효과의 실험장이라는 단어에 유럽 언론들이 들끓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시험장이면 버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음 문장이 더 의외였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이것이 미군의 미래가 된다. 미군의 미래? 한국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요아임이 제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스, 너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리합참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숫자들이 있었죠. 한국 주둔 미군 28,000명으로 감축 예정. 단, 전력 지수는 140% 상승 목표. 28,000명. 현재의 3분의 2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전력은 오히려 40% 증가.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됐죠. 이게 가능해? 요아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 재배치의 의미일까요? 사람을 줄이고 기술로 채운다는? 오후가 되자 퀀티코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00명의 장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대규모 회의 후엔 공식 발표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 펠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스, 직접 만나야겠어. 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거든. 한국 상황을. 뭘 오해한다는 거야?
한국은 버려지는 게 아니야. 시험대에 오르는 거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는 다음 주 베를린에 온다고 했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800명 회의, 병력 감축, 전력 증강, 실험장,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림이 안 맞았어요. 그때 마리안 슈나이더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나토 서버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거였죠. 제목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한국 방산 현지화율 83% 달성. 83%.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한다는 뜻이었죠. 일본도 60%를 못 넘는데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 일부만 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독일 정보부에서 추가 정보가 왔습니다. 퀀티코 회의 마지막 날 한 장성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건 간단하다. 2만 명이 10만 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2만 명이 10만 명의 일을. 그때 또 다른 자료가 도착했어요. 한국군의 최신 훈련 영상이었죠. 드론 수백 대가 하늘을 덮고 AI가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10명의 몫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미래 전쟁이야. 요아임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제가 아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도 바꿨죠. 버려지는 동맹에서 진화하는 동맹으로.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왜 한국일까? 왜 지금일까? 일주일 후, 제임스 펠런이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한스, 이걸 봐.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한국의 최신 방산 시설이 나왔습니다. KF-21 생산 라인이었죠. 이게 뭐가 특별해? 자세히 봐. 조립 시간을. 화면 아래 타이머가 있었어요.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 280일. 280일. 그게 가능해? 유럽은 얼마지? 보통 1년 반. 펠런이 웃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실험장인 거야. 그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800명을 모은 이유를, 병력을 줄이는 이유를, 그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한국은 버려지는 게 아니야, 한스. 가장 앞서가는 거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어요. 양이 아니라 질, 규모가 아니라 효율. 그게 새로운 전쟁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확정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280일의 비밀을, 2만 명이 10만 명을 대체하는 현장을. 베를린을 떠나기 전 요아임이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래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어요. 적어도 미래의 일부는 확실해. 10월 10일 오전, 저는 나토 본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제임스 펠런이 떠난 후 일주일, 저는 한국 관련 모든 자료를 뒤지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엔 안 보던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부가 전력 배치 현황 극비. 접근 권한을 확인하니 제 레벨로도 열 수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의 제목이 시선을 끌었죠. KFX 실전 배치 속도 비교 분석. 파일을 열자 그래프가 떴습니다. 파란색 막대는 유럽, 빨간색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빨간색 막대가 이상하게 짧았습니다. 아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국 280일, 유럽 평균 1316일, 배치 속도 4.7배, 4.7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숫자일까? 다시 확인했어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나토 데이터였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리안 슈나이더였어요. 프랑스 안보연구소 연구원이었죠. 한스, 그거 보고 있었어? 이게 진짜야?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통계 오류일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아. 하지만 나토 공식 자료잖아. 그래서 더 이상해. 어떻게 1년 넘게 걸릴 일을 280일에? 저는 문서를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다 페이지 하단에 작은 주석을 발견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대해야 했죠. 한국 모듈화 생산 시스템 및 현지 부품 조달률 89% 달성. 완전 현지화 완비. 모듈화와 현지화. 그 두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죠. 오후 2시,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토 유럽 사령부에서 온 브리핑이었어요. 주제는 동북아 전력 재평가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려 합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스크린을 켰어요. 제가 아침에 본 그 그래프였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죠. 이건 말이 안 돼. 독일군 대표가 소리쳤어요.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을 마쳤어요. 어떻게 검증했는데? 담당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 사진이었어요. 경납고에 KF-21이 줄지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전투기들이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고 있었어요. 모듈 방식입니다. 각 부분을 따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죠. 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4.7배는 프랑스 대표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핵심은 현지화입니다. 부품의 89%를 한국에서 생산해요. 운송 시간이 제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때 토마스 호프만이 손을 들었죠.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1년 걸려 하는 일을 한국은 석 달에 끝낸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한국 방산혁신 사례 연구였죠.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조립하고 사람은 감독만 한다는 판타지 같은 소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아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 제가 답했죠. 그래서 믿어?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봐야겠어. 요아임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가기로 했구나. 한국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인 토마스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출장을 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4.7배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돌아와서 보고서를 써야 해. 진짜든 가짜든. 당연하죠. 출장 승인을 받자마자 저는 한국방위산업연구원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은영 박사에게요. 그녀가 저를 초청했던 사람이었죠.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바르텐 박사님.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10월 20일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짧고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어요. 마치 비밀 병기라도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B&D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독일 정보부가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한국은 지금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관이 말했어요. 무슨 실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이죠. 사람 대신 시스템으로 싸우는. 그는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한국군 훈련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병사는 몇 명 안 보이고 드론과 로봇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 전쟁이라고? 한국은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미국도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미국이 인정한다면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았죠. 저녁 무렵 저는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10월 20일 출발, 25일 귀국. 닷새간의 일정이었어요. 예약을 마치고 나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죠. 그때 나탈리가 찾아왔어요. 선임님,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보여준 건 한국 언론 기사였습니다. KF 블록 3 내년 초 실전 배치 예정이라는 제목이었죠. 블록 3, 벌써? 블록이가 나온 지 6개월 만이래요. 6개월. 유럽에선 개선하는 데만 3년은 걸리는데.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기사였어요. 한국 공군 F-35 자체 정비로 가동률 98% 달성. 98%. 어제의 97에서 또 올랐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4.7배, 281, 98%. 다음 날,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리안이 급히 찾아왔어요. 한스, 방금 파리에서 연락 왔어. 프랑스도 조사단을 보낸대. 한국에 라팔 전투기보다 KF-21이 더 빨리 생산되거든. 그게 말이 되냐고. 프랑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이건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박은영 박사에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바르텐 박사님, 청주 비행장도 방문하시겠습니까? KF-6 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 비행장. 한국 공군의 핵심 기지였죠.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정비 현장도 공개하겠습니다. 280일의 비밀을요. 280일의 비밀.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비밀이 있는 걸까요? 출발 사흘 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빈 노트. 모든 걸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요하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4.7배 빠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는 거야. 확인하러. 만약 사실이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했죠.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겠지. 출발 당일 아침, 베를린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어요. 4.7배, 모듈화, 현지화.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통계 오류일까? 아니면 진짜 혁명일까?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유럽이 멀어져 갔습니다. 11시간 후면 서울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4.7배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내에서 저는 박은영 박사의 프로필을 다시 읽었어요. MIT 공학 박사, 삼성전자 연구원, 그리고 현재 한국방위산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화려한 경력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논문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듈화 생산 시스템을 통한 제조 시간 혁신. 2018년 작품이었어요. 7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건가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었어요.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죠. 그리고 멀리 해안선이 나타났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긴장이 밀려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7배의 나라, 280일의 비밀을 가진 나라. 과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0월 20일 오후 3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스 바르텐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바르텐 박사님? 저는 김민지입니다. 박은영 박사님 비서예요. 악수를 나누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저 표지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네요. AI가 교통량을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안내해요.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시스템.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국방위산업연구원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현대적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뭐죠? 한국군 전력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모든 부대, 모든 장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대가 실시간으로? 독일군은 여단 단위도 제대로 연결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창가에 한 여성이 서 있었죠. 바르텐 박사님, 환영합니다. 박은영 박사였습니다. 사진보다 젊어 보였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하죠. 그녀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이 켜지면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바르텐 박사님은 우리를 버려진 동맹이라고 하셨죠? 직설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들을 보고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군 전력 증강 추이였어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전력이 늘었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녀가 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병력은 줄었습니다. 50만에서 36만으로. 하지만 전투력 지수는 2배로 늘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효율, 정확합니다. 우린 병력을 늘리지 않습니다. 효율을 늘립니다. 그녀가 또 다른 화면을 켰어요.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군 훈련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사 한 명이 태블릿 하나로 드론 20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20명의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잖아요. 그럴까요? 박 박사가 미소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었죠. 우크라이나? 우리 무기를 쓰는 우크라이나군이에요. 보세요. 화면 속에서 K9 자주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병은 단 3명뿐이었어요. 원래는 6명이 필요한데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절반의 인원으로 같은 화력을 냅니다. 그래도 4.7배 속도는 그거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따라오세요. 우리는 연구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홀이 나타났어요. 축구장만한 크기였죠. 그런데 안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테스트해요. 중앙에 거대한 홀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한반도 전체 지도였죠. 실시간으로 모든 군사 자산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이에요? 모든 부대, 모든 장비, 심지어 개별 병사까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은 나토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모든 걸 디지털화하고 연결하고 통합했죠.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근처 한 기지가 보였어요. 보세요. F-35 12대가 있죠. 각각의 정비 상태, 연료량, 무장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압니다. 정비 데이터도요? 물론이죠. 그래서 98% 가동률이 가능한 거예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압니다. 예측 정비. 이론으론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상상 못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독일 기자분들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기자, 저 말고도 왔나? 도이체벨레에서 왔어요. 바르텐 박사님 발표를 보고 확인하러 왔다네요. 제 발표가 이렇게 파장이 컸나요?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니 독일 기자 2명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는 얼굴이었죠. 프랑크 밀러,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한스 선배님, 여기서 뵙네요. 프랑크, 내가 왜? 선배님 발표 보고 왔죠. 한국이 정말 버려진 동맹인지 확인하러요. 박은영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네요. 모두에게 뭔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녀가 또 다른 화면을 켰어요. 이번엔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KF-21 조립 라인이에요. 실시간입니다. 화면 속에서 로봇들이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죠. 타임랩스 영상인가요? 아니요, 실시간이에요. 보세요. 화면 구석 시계가 정말 실시간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로봇 10대가 동시에 다른 부분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모듈 방식입니다. 각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합치죠. 레고 블록처럼요. 그래서 4.7배. 유럽은 순차 조립, 우리는 동시 조립. 그게 차이예요. 프랑크가 물었습니다. 품질은요? 이렇게 빨리 만들면 오히려 더 좋아요. 로봇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박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불량률 통계였죠. 0.03%.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 청주 기지도 보시겠어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꼭 보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실제 KF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죠. 프랑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충격이야. 버려진 동맹이 아니네요. 오히려 정반대야. 가장 앞서가는 동맹이지. 프랑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6시, 우리는 청주로 출발했습니다. 박은영 박사, 저 프랑크, 그리고 다른 기자 몇 명이 함께였죠. 차 안에서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보신 건 시작일 뿐이에요. 청주에서 진짜를 보게 될 겁니다. 진짜요? 어떻게 한 명이 10명의 일을 하는지, 어떻게 28,000명이 10만 명을 대체하는지. 28,000명. 주한미군 감축 후 숫자였죠. 그들이 정말 10만 명을 대체할 수 있을까? 2시간 후 청주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활주로로 나갔죠.
거기엔 KF21 10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날개 아래 뭐가 더 있네요. 블록 3 버전이에요. 무장 능력이 2배로 늘었죠. 언제 개발했어요? 6개월 전에 시작해서 벌써 시험 비행 중이에요. 6개월. 유럽이면 설계만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긴급 출격 훈련이었어요. 조종사들이 뛰어나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대인데 조종사는 5명뿐이었어요. 나머지 5대는 무인기예요. 유인기가 지휘하고 무인기가 따라가죠. 유무인 복합 편대. 이론으로만 들었던 미래 전술이었습니다. 3분 만에 모든 전투기가 이륙했어요. 믿기지 않는 속도였죠. 독일군이면 10분은 걸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스템이에요. 조종사가 타는 순간 모든 점검이 자동으로 끝나죠. 박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이륙한 전투기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보세요. 고도, 속도, 연료, 무장. 모든 걸 여기서 봅니다. 지휘부에서도 보고 있나요? 당연하죠. 서울도, 워싱턴도 실시간으로 봅니다. 워싱턴도 그 정도로 통합되어 있다고? 정비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걸 봤어요. F-35 한 대가 정비 중이었는데 정비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2명이서 AI가 진단하고 로봇이 교체하고 사람은 확인만 해요. 그중 한 정비사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예전엔 8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2시간이면 끝나요. 75% 시간 단축. 그래서 98% 가동률이 가능했던 거군요. 견학이 끝나고 브리핑룸으로 갔습니다. 공군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본 건 한국 공군의 현재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죠. 시작이라니요? 2027년까지 조종사 1명이 전투기 20대를 지휘하는 완전 무인 편대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20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박은영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바르텐 박사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고 있었을 뿐이죠. 다른 거요? 유럽은 과거의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는 미래의 전쟁을 준비해요. 그 차이예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과거와 미래. 우리는 정말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버려진 나라가 아니다. 다음 단계로 진화한 나라다. 그리고 깨달았죠.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병력을 줄이면서도 더 강해지는 방법.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다음 날, 우리는 청주로 향했습니다. 박은영 박사가 KF-21X 실물과 F-35 정비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KTX로 가실 거예요. 청주까지 30분이면 됩니다. 30분이라고? 거리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웠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위 화물차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마치 기차처럼 연결된 것 같았죠. 저 트럭들 왜 저렇게 붙어서 가죠? 군집 주행이에요. 첫 번째 트럭만 사람이 운전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가죠. 연료를 30% 절약해요. 30%. 또 효율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효율로 해결하려는 것 같았어요. KT에 올라타자 정확히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독일 기차는 늦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초 단위로 정확했죠. 열차가 속도를 내자 창밖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로 옆으로 뭔가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물류 파이프라인이에요. 지하로 물건을 실어 나르죠. 하루 10만 개 택배를 처리해요. 지하 물류 파이프라인이라니. SF 영화 같은 얘기였어요. 정확히 29분 만에 청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김재훈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주 기지 홍보 담당관이었죠. 바르텐 박사님,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뭔가요? F-35 72시간 복구 작업이요. 마침 어제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들어왔거든요. 72시간 복구. 독일이면 열흘은 걸릴 작업이었죠. 기지로 가는 길에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린 모든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죠. 정비 경납고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F-35가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어요.
엔진, 날개, 동체가 따로따로. 그런데 정비사는 단 4명뿐이었죠. 4명이서 로봇이 주로 하고 사람은 감독만 해요. 로봇팔 6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부분을 정비하고 있었죠. 한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송민우 상사였어요. 지금 18시간째예요. 절반쯤 왔죠. 정말 72시간 안에 끝나요? 보통은 60시간이면 돼요. 72는 최대치죠. 송 상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다음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출격이었어요. 경납고 밖에서 KF-21 세대가 동시에 이륙하는 굉음이 들렸죠. 밖으로 나가자 전투기들이 10초 간격으로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30초 간격인데 우린 10초면 돼요. 자동 이륙 시스템 덕분이죠. 세대가 모두 이륙하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관제탑으로 올라가니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 항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민간기, 군용기, 심지어 드론까지 반경 1000km 안의 모든 비행체를 추적해요. 화면 한쪽에 97%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현재 가동률이었죠. 오늘은 좀 낮네요. 보통은 98이에요. 낮다고요? 독일은 60%도 버거운데. 방금 이륙한 KF-21들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점이 12개였습니다. 각 전투기가 무인기 3대씩 데리고 갔어요. 윙맨 드론이라고 하죠. 유인기 하나에 무인기 3. 실질적으로 4배의 전력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기지 식당에서 젊은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저희가 특별한가요? 솔직히 매우 특별해요. 저희에겐 일상이에요. 일상.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술이 일상이라니. 오후엔 시뮬레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비행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전체 전장을 구현한 곳이었죠. 지상군, 해군, 공군이 모두 연결되어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실제 비행 2시간, 시뮬레이터 4시간 훈련해요. 매일 6시간. 그것도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저녁 무렵 다시 정비 경납고로 갔더니 F-35가 거의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송민우 상사가 엄지를 들어 보였죠. 48시간 만에 엔진 교체 완료예요. 내일 아침엔 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빨랐어요. 비결이 뭐예요? 시스템이죠.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고 AI가 도와주고 로봇이 일하고 사람은 생각만 하면 돼요. 다음 날 새벽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KF-21 블록 3의 초도 비행이었죠. 세계 최초 공개였어요. 동이 트는 하늘 아래 회색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날개가 더 넓고 동체가 더 날렵했죠. 스텔스 성능을 높였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30% 줄었죠. 전투기가 이륙할 때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소음 감소 기술도 적용했어요. 하늘로 솟구치는 전투기를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죠. 다음은 뭐예요? 블록 4요. 완전 무인 비행이 가능한 2년 안에 나옵니다. 2년. 유럽은 10년 계획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때 박은영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저와 함께하며 모든 걸 설명해줬죠. 이제 데이터를 믿으시나요?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겸손한 수치였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안내한 곳은 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스크린이 있었고 한반도 전체 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하늘을 나는 모든 군용기의 위치와 상태를 압니다. 빨간 점들이 지도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F-35, KF-21 그리고 수많은 드론들. 28,000명의 주한미군이 줄어도 상관없는 이유예요.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하니까.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줄이면서도 전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한국이 그 실험장인 이유를. 근데 왜 한국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위기감이죠. 우린 항상 전쟁 중이니까.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위기감. 그게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대로 만든 원동력이었군요. 청주를 떠나며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왜 미국은 이걸 숨기려 하는 걸까? 왜 재배치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 걸까?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무슨 발표요? 기다려 보세요. 세계가 놀랄 거예요. 그녀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 말이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닷새 동안 제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죠. 버려진 동맹이 아니라 가장 앞선 동맹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출국장에서 박은영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라요. 걱정 마세요. 진실을 쓸 거니까.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비행기에서 뉴스 꼭 확인하세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묻기 전에 그녀는 떠났습니다. 베를린행 루프트한자에 올랐습니다. 이륙하자 한반도가 멀어져 갔죠.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쯤 지났을까요? 러시아 상공을 지날 때였습니다. CNN 앱에서 속보 알림이 떴어요. 긴급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핵잠이라고. 한국이 급히 기사를 열었어요. 화면엔 백악관 브리핑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있었죠. 오늘 나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합니다. 이것은 동맹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이 핵잠 기술을 이전한 건 영국과 호주뿐이었는데 그것도 AUKUS라는 특별 동맹을 통해서만. 그런데 한국에 옆자리 독일인 승객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믿기지 않네요. 한국이 핵잠을? 저도 충격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 한국에서 오는 길인가요? 방산 연구차 다녀왔어요.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뭔가 징조가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박은영 박사의 자신감, 김재훈 소령의 여유로운 표정,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트럼프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동맹이라는 걸, 최고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가진 파트너라는 걸, 최고의 동맹.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버려진 동맹이라고 했던 나라를 미국 대통령이 최고의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기내 와이파이로 독일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난리가 났더군요. 충격 미국, 한국의 핵잠 기술 이전, 나토 동맹국도 못 받은 특혜를 한국이, 동북아 군사 균형 완전 재편, 요아임이 보낸 메시지도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한스, 이거 봤어? 내가 틀렸어. 완전히. 연구소가 난리야. 모두가 너 찾고 있어. 토마스가 긴급 회의 소집했어. 내 의견이 필요하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런데 눈앞이 어두웠죠. 제 분석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으니까요. CNN을 계속 봤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이 추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3년 안에 첫 핵잠을 진수할 예정입니다. 장보고 IV급 명명될 이 잠수함은 4,000톤급으로. 3년. 또 그 속도였어요. 호주는 10년 계획인데 한국은 3년이라니. 기내 승무원이 지나가다 제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큰 뉴스네요. 독일분이신데 한국 뉴스를 보시네요. 저도 놀랐어요. 세계가 바뀌는 순간인 것 같아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남편이 군인이에요. 아마 오늘 밤잠 못 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뉴스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핵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최고 기밀 기술이자 절대 신뢰의 상징이었으니까. 미국이 70년 동안 단 두 나라에만 준 특권을 이제 한국이 받은 거였어요. 독일 방송 앱을 켰더니 긴급 토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패널 중엔 토마스 호프만도 있었어요. 이건 판도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된 거죠.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한국을 택한 거니까요. 또 다른 전문가가 끼어들었어요. 주목할 건 타이밍입니다. 800명 회의 직후에 이런 발표라니. 계획적이었어요. 맞았어요. 이건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죠.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했어요. 제목부터 바꿨죠.
버려진 동맹을 지우고 핵심 동맹의 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또 속보가 떴어요. 이번엔 한국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핵잠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평화를 위한 방패.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우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비행기가 폴란드 상공을 지날 때쯤 유럽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라 했고, 영국 총리는 AUKUS 이회 사건이라 평했죠. 독일 총리는 침묵했습니다. 아마 충격이 너무 컸던 거겠죠.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독일 언론들이 제 의견을 묻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동맹 발표를 했던 제가 뭐라고 할지 궁금했겠죠. 슈피겔지 기자의 문자가 왔어요. 바르텐 박사님, 인터뷰 요청합니다. 당신의 분석이 틀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틀린 이유라. 쓴웃음이 나왔어요. 나탈리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임님,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모두가 선임님 의견을 기다려요. 토마스가 당신 분석 재검토하자고 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연락 와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은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였다. 그녀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그럼 보고서는요? 처음부터 다시 쓴다. 제목은 우리가 놓친 미래 한국이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뉴스만 봤죠. 전 세계가 이 소식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강력 반발했어요.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방적 결정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공식적으론 동맹국의 결정을 존중이라 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충격을 숨기지 못했어요. 왜 한국이 먼저인가? 일본의 외교 실패, 새로운 아시아 질서의 시작. 자기들도 못 받은 걸 한국이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먼저.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긴급 성명이었어요. 한국의 핵잠 보유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전면 재평가하고 격상시킬 것입니다. 재평가와 격상.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이제 유럽도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걸 공식 인정한 거였죠. 베를린 공항에 착륙 준비를 할 때쯤 제 머릿속엔 새로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버려진 동맹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죠. 병력을 줄이면서도 전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의 실험장이자 성공 사례였고요. 재배치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병력의 재배치가 아니라 신뢰의 재배치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은 한국으로 이동했죠. 공항 출구로 나오자 요하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이 핵잠을? 내가 다 틀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쓸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진실을 쓸 거야. 한국은 미래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요하임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베를린이 발칵 뒤집히겠네. 내 명성도 타격받을 거고. 명성보다 진실이 중요해. 틀렸으면 인정해야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택했을까? 단순히 기술력 때문일까? 아니었어요. 신뢰였죠. 70년 동맹의 신뢰. 한국 전쟁부터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까지 함께한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로 증명한 능력. 98% 가동률, 4.7배 생산 속도, 72시간 정비. 이 숫자들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핵잠이라는 결과를 낳은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빈 문서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어요. 버려진 동맹의 신화. 왜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나?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안다. 밤새 글을 썼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 새벽 4시쯤 박은영 박사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바르텐 박사님, 뉴스 보셨죠? 이게 제가 말한 특별한 일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핵잠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라고? 그럼 또 뭐가 있다는 걸까? 다음은 뭔가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세계가 진짜로 바뀔 거예요. 한국이 증명할 거예요. 작은 나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세계가 바뀐다. 그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베를린의 아침이었죠. 그런데 어제의 베를린과 오늘의 베를린이 달라 보였어요. 어제까진 우리가 중심이라 믿었는데 오늘은 주변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효율과 속도와 혁신이 있는 곳으로.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걸 알게 됐죠. 11월 1일, 저는 베를린 외교안보연구소 대강당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국방부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기 위해서였죠. 유럽 전역의 안보 전문가 300여 명이 모였어요. 한국 핵잠 승인 이후 첫 공식 브리핑이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펜타곤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죠. 오늘 저는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 첨단 무기의 허브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허브, 그 단어가 강당을 울렸어요. 보조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고 허브라니. 옆에 앉은 토마스 호프만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국이 허브라니. 오스틴 장관은 계속했어요. 한국은 F-35 정비의 아시아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F-35도 한국에서 정비받게 됩니다. 충격적인 발표였죠. 미국이 아시아 전체 F-35의 정비를 한국에 맡긴다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그 데이터들이었죠. 가동률 98%, 정비 시간 72시간, 부품 현지화 89%. 이것이 한국의 현재입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어요. 공식 확인이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CNN 기자였어요.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훌륭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효율은 한국이 앞섭니다. 우리는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효율을 선택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은요? 한국은 중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최전선은 최고가 지켜야 하니까요. 최전선을 최고가. 완벽한 논리였죠.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나탈리였어요. 선임님, 나토 본부에서 연락 왔어요. 긴급 문서 수정한대요. 나토 문서 수정. 그 정도로 빨리. 화면으로 다시 집중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방산 협력을 시작합니다.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 그 이름은 프로젝트 이글입니다. 프로젝트 이글.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미래 전쟁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했어요. 토마스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구조가 재편되는 순간을요. 그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나토는 이미 문서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1시간 후 나토 공식 성명이 나왔죠. 한국을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 격상, 정기합동 훈련 및 기술 교류 확대, 독일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총리실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한국과의 방산협력 전면 재검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타진.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일이 몇 시간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날 오후 독일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슈피겔 한국, 버려진 동맹 아닌 핵심 동맹으로 재평가. FAG 우리가 놓친 아시아의 진주, 한국. 디차이트 독일이 배워야 할 한국의 효율혁명. 제 버려진 동맹 발표를 비판하는 기사들이었죠. 당연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으니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DW 방송국이었어요. 바르텐 박사님, 오늘 저녁 생방송 출연 가능하신가요? 무슨 내용으로요? 한국 재평가 특집입니다. 박사님의 새로운 분석을 듣고 싶어요. 새로운 분석이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공개적으로 제 실수를 인정하기로. 좋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녁 8시, 저는 DW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바르텐 박사님, 2달 전 버려진 동맹 발표를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할 줄 몰랐겠죠. 무엇이 박사님을 바꿨나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장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KF-21의 생산 속도, F-35의 가동률, 그리고 시스템의 효율성. 한국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죠. 다른 길이요? 우리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국은 이미 22세기를 보고 있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워야죠. 겸손하게, 빠르게.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가득 찼어요. 비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격려였죠. 용기 있는 인정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를 봤네요. 한국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독일 국방부였습니다. 바르텐 박사님, 한국 방산협력 TF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가 직접 요청하다니. 저는 즉시 수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성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기술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열린 자세였어요. 승자의 오만이 아니라 파트너의 배려였죠. 그날 오후, 베를린에서 특별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죠. 청중석엔 독일군 장성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위기감과 효율,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쉽지 않은 인정이었죠. 하지만 필요했어요. 포럼이 끝날 무렵 충격적인 뉴스가 또 떴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대통령, 한국 방문 결정, 방산협력 MOU 체결 예정. 프랑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이 보여준 미래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데이터를 무시한다. 편견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한국을 낡은 프레임으로 봤죠. 하지만 데이터가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박은영 박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바르텐 박사님의 방송 잘 봤습니다.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 오해는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협력을 시작하면 되죠. 그녀의 답장엔 또 있었어요. 참고로 다음 주에 한국 국방장관이 베를린을 방문합니다. 박사님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국방장관이 베를린에.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베를린 아들론 호텔에서 한독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도 자문관으로 참석했죠.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나누겠습니다. 악수하는 두 장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의 모습이라고. 회담 후 리셉션에서 한국 대표단의 한 장군이 제게 다가왔어요. 바르텐 박사님, 당신의 정직한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늦었을 뿐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합참 전략기획부장이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것이라니. 아직도 숨겨진 게 있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전문가가 됐다.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전문가.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창밖엔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과제로.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11월 5일,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독방산협력위원회 일원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서였죠. 2달 전 버려진 동맹을 외치던 제가 이제는 협력의 다리를 놓으러 온 거였어요.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II 후속함 진수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첫 번째 모듈이 공개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바르텐 박사님, 돌아보니 박은영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였어요. 다시 오셨네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배우러 왔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특별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평화로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치열한 준비가 있는지를. 저기 보세요. 박 박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KF-20 편대가 날고 있었어요. 5대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서울 상공을 지나고 있었죠. 시험 비행인가요? 아니요, 일상 초계예요. 매일 합니다. 매일. 그들에겐 최첨단 전투기 편대 비행이 일상이었어요. 서울 도심을 지나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2달 전보다 더 역동적이었어요. 건물들 옥상마다 드론 포트가 생겼고 거리엔 자율주행 버스가 늘어나 있었죠. 한국은 멈추지 않네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한독 실무진 20명이 모였어요. 독일 측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효율성 부분을. 한국 측 대표가 답했어요.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도 독일의 기초 기술력을 존경하니까요. 상호 존중의 대화였어요. 2달 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회의 중간에 또 속보가 떴습니다. 화면에 진수식 현장이 나왔어요. 거대한 잠수함 모듈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장보고 포 첫 번째 모듈 진수 성공.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독일 대표단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한국 해군 제독이 설명했습니다. 2년 후 완성 예정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1년 빨라졌죠. 또 그 속도. 한국은 항상 계획보다 빨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박은영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제 보고서 제목을 바꾸려고요. 뭘로요? 버려진 동맹의 심장. 대한민국으로.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전히 버려진이 들어가네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버려진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버려진 줄 알았던 동맹의 심장이었죠.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목이네요. 저녁 리셉션에서 독일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아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통일했고 한국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분단 속에서도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맞는 말이었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아니 그 때문에 더욱 혁신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죠. 리셉션이 끝날 무렵 한국 국방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르텐 박사님, 당신이 쓴 버려진 동맹 읽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글 덕분에 우리도 깨달았거든요.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더 증명하려 노력했죠. 뜻밖의 말이었어요. 제 비판이 오히려 동기가 됐다니. 그리고 박사님이 인정하고 바뀐 모습, 존경합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독일 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였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배웠죠. 이제 우리도 뭔가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독일 대표가 답했어요. 한강의 기적은 이미 라인강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청와대를 나오며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KF-21 편대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열대였죠. 저건 뭔가요? 오늘이 공군 창설 기념일이거든요. 축하 비행이에요. 열대의 전투기가 태극 마크를 그리며 날았습니다.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땅도 작고 인구도 적다.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효율과 혁신, 그리고 실행력이라는 걸.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박은영 박사와 작별했습니다. 다시 올 거죠?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맞아요. 한국과 독일,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시작. 비행기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건물이 석양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륙하자 서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한반도가 보였죠. 작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땅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종 큰 것에 매료된다. 큰 나라, 큰 군대, 큰 경제.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다르다. 작지만 빠르고, 적지만 효율적이며, 조용하지만 혁신적이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건 버린 게 아니라 믿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믿음에 답했다. 결과로, 숫자로, 그리고 혁신으로.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한국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버려진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맹의 심장이었다. 뛰는 심장, 살아있는 심장, 미래를 향해 박동하는 심장.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은 여전히 빛나고 있겠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